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건복입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해도 될까 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예, 간혹 가다가 이 마스크 쓰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너무 두 분의 연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김 교수님과 김영진 윤리장님께서 이 메타버스와 이 AI, 초거대 AI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또 이 다음 세션을 이어갈지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르게 기술적인 좀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늘 언급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는 기술들이 어떠한 가치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런 경제 메트로 신문에서 좋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그 고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기업들이 아니면 모든 개인이 개인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제품을 잘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순한 그런 형태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있고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들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도 성장할 때 그랬냐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지. 수학 문제 잘 풀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초반에 여기 있는 제레미 레프킨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원제는 The Age of Access, 접근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번역서는 소유의 종말이라고 책이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어요. 사실 한글 제목도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좀 약간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레미 레프킨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앞으로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거래하고 경험으로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초반에. 무려 22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더 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 하나로 한 달에 몇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풀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 제품을 사면 어떠한 경험을 할 건지에 대한 경험을 팔고 있다는 거죠. 뭔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제 계속 경험을 거래를 할 거냐? 저는 이것도 역시 제한이 됐다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치라는 게 경험을 거래하는 경험을 거래하는 시대에서 시간과 공간을 더 새로운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의 모든 기업과 개인은, 즉 누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유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결과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3시간을 기다려서 빵 한 조각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3초 만에 빵을 얻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간의 문제는, 공간을 무한정 확보를 해서 내가 생산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좋겠지만, 공간을 1인치, 1cm, 도로의 한 차선을 늘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시간과 공간은 분명한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기술이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의 큰 주제. 즉,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몇 시간이 걸렸던 일을 단 몇 분 만에. 내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을 가상 공간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간을 확장해 주는 게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아까 김정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용어의 어떤 정의가 어떻든 간에 그 공간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그걸 새로운 가치로서 생각을 한다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찬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AI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김영일 윤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학습된 AI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AI, 학습을 시킬 때도 아니 이 AI가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그럼 공개하십시오. 얘가 그럼 잘못했다라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MS 직원으로서 테이가 이틀 만에 서비스를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이틀 만에 서비스가 내렸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되는 서비스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면 그러한 테이한테 잘못된 욕설을 가리킨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에요. 테이가 재밌네라고 해서 그걸 일반 사용자들이 그런 말들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테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책임감 있는 리스폰시블 AI에 대한 부분들, 저희 안면인식 통해서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걸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서비스 저희 그래서 되게 제한적으로 하면서 서비스를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데 누군가 남자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남자이긴 하지만 생리적으로는 남자로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AI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냐는 거죠.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수많은 사진 데이터와 통계적 데이터를 해서 당신은 몇 살 성별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져오는 파장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AI가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위험성, 조심성, 윤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언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AI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아주 그 얘기가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왜 말과 달리기 경주를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말은 누가 봐도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근데 왜 말과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냐? 그냥 사람은 말 위에 올라타면 된다는 거예요. AI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AI와 사람을 경주시키냐는 거죠. 가장 좋은 사례가 누가 경주를 시켜요? 인공지능과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실걸요? 이세돌 그 바둑 전문 기사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대결하는 과정을 어떤 회사는 보여줬어요. 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기는 경로를 보여줘서 자기네들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왜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을 이기는 걸 맨 먼저 보여주냐고요.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AI와 메타버스와 퀀텀 컴퓨팅에 어떤 기술이 계속 나오더라도 그 가치와 우리 일상에 바꾸는 부분들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지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전에도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닙니다. 자회사는 아니고요.
좋은 관계입니다. 저희가 엄청난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권을 획득을 했을 뿐이지 독점이거나 지배를 하거나 제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미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오픈 AI하고는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이 오픈 AI AP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오픈 AI, 뭐 GPT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용 예에 대해서는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피라이트, 문제 수정, 그다음에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이죠. 그 다음에 검색 이런 부분들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몇 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픈AI 코덱스라는 걸 약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거를 API화 시켜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형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고요. 주석을 딱 타이핑을 합니다. 어떤 함수를 작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코드가 작성이 돼요. 이게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도 할 일이 없네. 저렇게 말만 하면 코드가 쫙쫙 짜여지니까. 그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이런 단순한 코드를 짜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형태대로 페어 프로그래밍 하라는 겁니다. 인간과 AI가 같이 AI가 사람을 보조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라는 거지 사람을 대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은 코드가 더 완성도도 좋고 활용도 측면에서 좋고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지 개발자를 대체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이건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돈을 내면 사용할 수가 있는 현실 기술이고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보고 사실 물론 이런 건 GitHub에 쌓여있는 개발자들의 어떤 많은 코드들을 기반으로서 작성된 어떤 이건 역시 초거대 학습에 의한 결과물이지 이것이 갑자기 뭔가 딱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데이터를 잘 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잘 유입이 되고 저장이 되고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GPT-3가 아까 뭐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복잡한 어떤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 데이터 전문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말로 쓰게 되면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뽑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좀 화면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달 영업 1팀의 매출 결과를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셀렉트 매출 데이터 웨어리스 영업 테이블 1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쿼리에 전문화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번 달 영업 1팀 현재까지 매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계가 알아듣고 그걸 해서 알아주는 그게 정말 어려운 말이냐고요. 일상에서는 좀 복잡한 단어가 나오기는 더 가짓수가 많지만 업무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 자연어에 가깝게 그 프로그램을 나는 이 모바일 웹 화면에서 직원들 리스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화면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현재 이런 것은 파워 플랫폼이라는 형태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미래 기술이 아니라 한 달에 15불을 제공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일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주 전형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탭만 치면 그 문구가 탁탁탁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자기가 써야겠죠. 혹시 오후에 2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미팅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오후 2시만 써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대로. 왜냐?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니면 이미 메일을 쓰면서 그러한 메일을 했던 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타이핑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대신 작성을 한다는 것이 어떤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말할 거는 AI한테 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할 건가에 대한 보조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너무 이 메일을 테스팅하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화가 났나 봐요. 막 너무 말을 세게 썼어요, 이메일에. 그랬기 때문에 AI가 톤 다운 시키는 거죠.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준으로 그러한 수많은 성경, 브리테니카, 그 다음에 많은 논문, 이메일 그런 걸 보니까 그런 패턴보다는 이런 패턴이 더 설득력을 끌어들였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은 작성자가.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를 AI한테 도움을 받는다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운전을 대신해주고 목적지를 자동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적어도 선을 넘거나 앞차의 거리를 유지해줄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AI가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만든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없는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냐면 이러한 기술들을 MS 제품에 녹이고 싶어 해요. GPT-3라든지 오픈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실 때, 오피스를 쓰실 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실 때 굳이 뻔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 그걸 이러한 AI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을 저희 고객이라든지 파트너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회사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에어컨 그만 파셔라. 언제까지 하드웨어를 파실 거냐. 에어컨을 팔지 말고 소비자에게 온도를 팔아라. 1년에 내가 사람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24점 몇 도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 집이 1년 내내 24.5도로 유지가 되는데 1년에 얼마씩 내세요? 내가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든 온풍기를 설치하든 뭐라든 그냥 나는 그 온도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온도를 팔아야지 왜 아직까지도 사람이 리모컨으로 온도를 조정하고 뭐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는 중국이라든지 제가 중국을 하여튼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매스 프로덕션과 저가의 노동력을 가지고 계속 승부하고 디자인으로 계속 승부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디자인은 중요합니다만 앞으로의 경쟁력은 그런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경쟁력은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로서의 뭔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과거의 시점 대한민국이 성공했던 제조의 물건만 잘 만들면 되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첫 장 슬라이드 기억나십니까? 가치. 여러분의 가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기업이 가지는 가치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많은 기업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과정만 얘기를 해줘요. 뭘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정답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왜냐? 말은 변화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변화 과정에 자기 자신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사실은 뭐 아까도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나누어 보자라는 얘기를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과 메타버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소비자 쪽에 대한 어떤 메타버스와 게이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커머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산업 영역, 즉 인더스트리얼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조금 다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본다라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라든지 상업용, 커머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게임,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런 용도로 사실 소비자용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미 당장 쓰이고 있는 산업용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디지털 기술의 총합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본다라면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서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메타버스는 일단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용할 건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건 어떻게 쓸 거야 라는 어떤 기술들을 결합을 하는 개발 과정을 하게 되고요. 운영을 하고 다시 그거를 순환하는 이러한 구조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현재 산업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예, 중간에 갑자기 이제 광고가 들어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풀스택 솔루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요.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상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거기엔 AI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디지털 트윈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VR, AR,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이런 혼합 현실 기술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 스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메타버스의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기술 체계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디지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일본 사례라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자막이 영어로 나오니까 저희가 말은 잘 못해도 자막은 잘 빨리 읽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올까요? 日本では我々ロボットを開発する人間にとってやはり子供のように親である我々開発者がちょっとしたその動きのおかしさにどれだけ気づくかってことは極めて大事な形。ロボットは実は止めちゃいけないんですね。ロボットはずっと働き続けないといけない、そういう使命を持ってますね。現場でトラブルが発生した時ですね、生産が止まっ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ったシステムの検討というものが非常に大変です。Azure パーセプトを活用して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故障であったりトラブルっていったものや予兆っていったものに気づけると考えております。遠隔地の方のエキスパートの方がいてくれるだけで一つの作業現場に技術力であったり知見っていったものを流すだけではなくて複数の作業場っていったところに提供しまし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即時にトラブルシュートを迅速化できます。それが、デジタルツインの世界ができますと実際現場に行かなくてもそのトラブルの状態が手に取るように分かってそこでもう直すことができると、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仮想空間の中で全部調べれるようになります。完全なるメタバースの世界は
開発から設計ないしは試験までの全ての工程っていうものを仮想環境上で実行できます。マイクロソフトさんと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の世界をぜひ一緒に実現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가와사키 중공업은 여러분들 잘 생소하시죠?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가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지만 가와사키 오토바이라고 하면 아마 몇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톰 크루즈가 탑건에서 나왔던 오토바이가 가와사키 오토바이입니다. 아주 오토바이 제조사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가와사키 중공업은 철도 부품 관련된 그 중공업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중공업 기업이에요. 그야말로 군속 산업이고 제조업체인데 이 제조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변하지 않아요. 예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가와사키 중공업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로봇 암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로봇 암이 멈추게 되게 되면 생산 라인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라인이 멈추고 생산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봇이 멈추기 전에 언제 멈추는지 언제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간단했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로봇이 왜 멈추는지를 알기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를 해봤고요. 카메라 설치하고 안 되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했냐면 디지털 트위너를 통해 가지고선 가상 공간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 만든 로봇을 가지고 기술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 모이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로봇 암에 대한 수리라든지 예지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제조기업이 단순하게 로봇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까지 갔다고요. 이것이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요.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문제는 딱 하나. 자, 이제 로봇이 다운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느냐? 현재는 예스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리지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근본적인 시작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문제 발견에 대한 부분들에 더 포커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활용할 거에 대한 부분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원격이 아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게 되면 제가 이 스크린 안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예, 제가 응답을 막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분들과 눈과 맞추고 그래야지 더 뭔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지 방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놓고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는 잘 알잖아요. 앞으로 또 코로나와 또 같은 유사한 질병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화상회의 시스템과는 좀 다른, 그리고 매번 화상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밑에는 파자마 바람인데 얼굴만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만 감고 나오는 그런 근데 굳이 그게 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느냐, 저도 사실은 저희 팀원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의 리액션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아유 졸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 얘기 잘하네, 웃기려고 노력하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더 웃기기도 하고, 웃기진 않습니다. 제대로 얘기하고 그런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굳이 켜지 않고도 이러한 아바타 기술을 통해서 약 20가지 넘는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굳이 내가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도 그냥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음으로써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기술들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간의 이런 그 이머시브한 공간에서의 협업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업무 생산성 내지는 직원들 간의 협력이 좋아졌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산업용 메타버스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영역이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들 또는 메타버스라 불리우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뭐 표현이 진짜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시간의 어떤 현장,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가상 공간에서 잘 유입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미래로 간다라면 가상과 현실에 대한 어떤 경계 없이 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디지털과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경계 없이 이러한 부분들 잘 제어가 되고 데이터가 호환이 된다라면 인류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기술의 총합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의 문제를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을 한다라면 이 기술에 대한 시각 또 오늘 이 메트로 뉴스 메트로 경제에서 주최하시는 이 AI와 메타버스를 통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